이강민의 잡지사 10월 8번째 페이지. 제가 개떡같이 물어도 찰떡같이 좋은 질문이라고 격려해주는 이 시대 천문학계 현자이십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잡다한 우주사전은 아주 그냥 시사 프로그램 못지않은 아주 시의성 있는 주제를 우리 먼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바로 오늘 아주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고백을 하자면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전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본방 이틀 전에 녹화를 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로켓 발사라는 게 항상 예정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날 정말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될지는 저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어 준다면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탐사선이 이제 지구를 떠나게 되는데요.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정대로 잘 됐나 안 됐나. 네. 바로 유로파 클리퍼라고 하는 탐사선이고요. 이름 그대로 목적지는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얼음 위성 유로파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구를 떠나면 거의 6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우주를 쭉 항해를 해서 목성까지 다다르게 되고요. 이제 목성 자체 그리고 유로파를 비롯한 여러 목성 주변의 위성들을 함께 탐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로 오늘 탐사선이 떠났어야 됐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로파로 보내는 이유도 혹시 그동안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어떤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지구 바깥에 정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혹은 생명의 흔적이라도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지만 사실 지금까지 뚜렷한 어떤 스모킹 건은 본 적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해왔던 곳이 화성이었잖아요. 그렇죠. 화성은 지금은 지구처럼 지구와 달리 물도 없고 생명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물도 있었고 아마 어딘가 미생물의 흔적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왔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탐사선들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해요. 물론 그간의 수십 년에 걸친 화성 탐사를 통해서 정말 화성에는 물이 있었고 또 지구와 같이 비슷한 어떤 지질학적인 과정이나 되게 감질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여전히 미궁에 남아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천문학자들의 눈이 조금 바깥으로 또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성보다 더 바깥으로?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는 사실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은 그 자체로만 보면 생명체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인 건 맞아요. 당연히 생명체가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표면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 곁을 돌고 있는 얼음 위성들은 놀랍게도 그 안에 지구만큼 혹은 지구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세계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번에 봤던 타이탄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심해 생태계 같은 외계 생물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이번에 유로파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목성위성 유로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로파라는 명칭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유로파 말고 총 목성 주변에서 돌고 있는 가장 큰 위성 4개가 있습니다. 이오, 가니메데, 유로파, 그리고 칼리스토. 이 4가지의 공통점 이름 딱 들었을 때 이 4 목성의 위성들의 이름에서 공통점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어떤 한 인물과 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우스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목성이 제우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제 목성이 우리 밤하늘 태양계에서 제일 큰 대왕 행성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신들의 왕에 해당하는 제우스 혹은 유피테르, 주피터라고 부르죠. 이제 이런 신을 상징하는 행성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성 주변에서 발견된 여러 위성들을 신화 속에서 제우스가 탐했던 그런 대상들의 이름으로 이제 많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 다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만화로 잘 나왔죠. 그래서 제우스가 또 굉장한 좀 망난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호색한인데 수장 많이 걸고. 그래서 굉장히 동물로도 변신하고 남자로도 변신하고 여자로도 변신하고 정말 별짓 다 하면서
지상 세계 아니면 하늘 세계에 있는 모든 여인들, 심지어 미소년까지 다 이렇게 탐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4개의 큰 위성들도 이제 제우스가 어떤 납치를 하거나 뭐 탐했던 이제 그런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신화 속에서 에우로페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등장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따르면 그 꽃을 따고 있던 에우로페의 아름다운 모습에 또 반해버린 네. 제우스가 그 에우로페를 또 납치하기 위해서 이번엔 황소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그 소로 변신한 다음에 그대로 에우로페를 태우고 네. 도망을 갑니다. 아, 진짜 중범죄예요. 그렇죠. 이건 뭐 예. 지금 뭐 말도 생각할 그렇죠. 수 없는 네. 그런 끔찍한 일인데 예. 이제 신화에 따르면 그렇게 에우로페를 태우고 곳곳을 누비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일대가 지금의 유럽 지역에 해당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당시 황소로 변한 그 제우스가 네. 납치한 에우로페를 태우고 다닌 그 일대, 지금의 그 대륙이 에우로페 대륙, 유럽 대륙이 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에우로페, 유럽. 네. 납치범의 발자취가 나온 곳을 대륙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 그 자세한 내막을 우리가 이제 알고 본다면 그 끔찍한 이야기를 상징하는 동상을 이제 유럽 연합에서 세웠다는 게 네. 조금은 가슴이 아픈 측면도 있죠. 그러네요. 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유로파의 크기가 그 태양계 행성 주변을 맴도는 위성들 중에 6번째로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태양계 행성들 곁을 돌고 있는 위성들에서 사이즈를 쭉 보면 일단 제일 큰 게 목성 곁을 돌고 있는 가니메데라고 하는 그 위성이 있고요. 네. 이 가니메데는 달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가니메데 그리고 이오, 칼리스토 이렇게 목성 곁에 있는 3개의 위성 네. 그리고 토성에서 돌고 있는 가장 큰 위성 타이탄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의 달 달도 굉장히 큰 편이네요. 네, 우리 달도 우리 지구의 거의 4분의 1만큼이나 되는 큰 지름을 갖고 있어서 예. 사실 지구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친구를 거느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행성 대비 네, 사이즈가 네. 위성이 너무 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를 빼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들어오는 6번째 사이즈를 갖고 있는 위성이 이제 유로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유로파는 조금 흥미로운 게 유로파 표면을 보면 조금 아름답기도 하고 되게 징그럽기도 보이는 징그럽다. 네, 좀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 유로파는 당연히 우리 지구보다 5배 정도 더 먼 거리에 떨어진 목성 곁에 붙잡혀 있는 위성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정도 거리에 도달하는 태양빛은 우리 지구에 닿는 양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온도가 차갑겠죠. 네. 그래서 이 목성 곁을 돌고 있는 많은 위성들은 다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로파 표면은 그냥 매끈매끈한 예쁜 도자기 같은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네. 표면이 쩍쩍 갈라진 아주 긴 그런 흠 같은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이제 90년대 당시에 네. 그 갈릴레이의 이름을 딴 네. 그 천문학자 갈릴레오 이름을 딴 갈릴레오 탐사선이 실제로 방문을 해가지고 네. 이 유로파의 민낯을 되게 디테일하게 관측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네. 정말 기다란 협곡 같은 남극에 갈라진 그런 빙벽들처럼 크레바스처럼? 네, 맞습니다. 그 크레바스 같은 그런 지형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유로파의 그 얼음 표면을 뚫고 물줄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릴레오 탐사선이 이제 오래 전에 목성 위성 유로파를 지나가면서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좀 그 설명을 먼저 잠깐 드리면 좋아요. 예. 일단 목성 주변에 돌고 있는 위성들은 목성 자체가 워낙에 거대하고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냐면 자, 지금부터 제 얼굴이 목성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 주먹에 그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일단 첫 번째 중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그렇겠죠. 예. 자, 그런데 목성의 중력 자체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기냐면 네. 이 위성 입장에서 네. 목성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안쪽 표면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목성을 등지고 있는 반대쪽 표면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두 표면은 자기 자신, 위성 자체의 지름만큼의 거리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네. 조금이나마 더 목성에 바짝 붙어 있는 위성의 안쪽 표면은 네. 그 목성을 등지고 있는 위성의 등짝
네. 뒤쪽 표면보다 목성에게서 받는 중력의 세기가 더 강해질 강하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위성은 마치 어떤 식의 작용을 받게 되냐면 네. 안쪽은 더 강하게 잡아당겨지고 네. 바깥쪽은 좀 덜 잡아당겨지고 약간 자신을 이렇게 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예. 이 목성 주변에 돌고 있는 여러 위성들이 네. 아주 완벽하게 예쁜 원궤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목성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 중력의 차이가 더 세질 수도 있고 네. 어떨 때는 타원궤도에서 목성으로부터 좀 멀리 벗어나면서 이 중력의 차이가 좀 덜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 위성들은 좀 강하게 잡아당겨졌다가 네. 좀 덜 잡아당겨졌다가 그러겠네요. 강하게 잡아당겨졌다가 네. 그러니까 약간 계속 양쪽으로 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표면은 얼음이지만 네. 그 내부에서 이런 조석적인 작용,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네. 이런 중력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일종의 지열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내부에 꽁꽁 얼어있던 얼음들이 조금씩 녹으면서 네. 그 표면 아래 이제 계속 액체로 유지가 되는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표면은 얼음이지만 밑에는 바다가 존재하는 이유가 네. 그래서 이런 조석적인 작용, 중력적인 작용으로 계속 목성이 네. 강한 중력으로 위성들을 조물조물하고 있다 보니까 그 표면이 갈라지고 지진이 벌어지고 하면서 얼음도 갈라지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막 이야기했던 생채기가 많이 났구나. 크레바스 같은 그런 지형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예. 그 갈라진 얼음을 뚫고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일부 바닷물들이 네네. 이제 우주 공간으로 네. 막 분출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주 간헐천의 존재가 오래 전부터 간헐천 예. 알려져 있게 되었는데 네네네. 사실 갈릴레오 때부터 네. 이 1990년대 갈릴레오 탐사선이 방문했을 때부터 우연하게 이 물줄기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탐사선이요? 네. 그러니까 탐사선이 유로파 표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예. 그 주변을 이제 스쳐 지나가는 탐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약간 세차하듯이 지나간 건가요? 맞아요. 정말? 약간 예. 네. 쑥 지나가면서 네네네. 잠깐 이제 샤워를 맞은 거죠. 예. 네. 그래서 네. 근데 재밌는 게 네. 사실 1990년대 당시에는 이런 역사적인 탐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처 몰랐어요. 천문학자들이. 예. 이제 그러다가 네. 나중에 한참 지나서 2018년도가 되어서야 네. 오래 묵혀있던 이 갈릴레오 때의 탐사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하게 되었고 네. 우리 몰랐는데 네. 이미 이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네. 탐사선이 물줄기 한번 맞고 지나갔네. 이걸 이제 뒤늦게 정말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네. 그 목성의 자기장이 굉장히 강한데 그 자기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위성들까지 감싸고 이렇게 휩쓸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목성의 위성들에서도 뭔가 이온을 품고 있는 물줄기 같은 게 나오다 보면은 예. 이 목성의 자기장과 연결이 되어서 좀 독특한 고리 같은 형태를 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갈릴레오 탐사선이 이 물줄기를 통과하던 당시에 아주 유의미한 자기장의 변화 같은 거를 감지한 적이 있었고요. 네. 이것은 유로파 안에서 네. 뭔가 전기적으로 이온을 머금고 있는 물 같은 게 분사가 되면서 주변에 이제 이온 구름 같은 걸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증거로 이제 와서 이제 해석이 되었던 거죠. 예. 사실 또 더 확실한 증거는 네. 더 최근에 와서 직접 관측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으로도 이 유로파가 목성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갈 때 그 유로파 표면에 갈라진 틈 사이로 네. 물 같은 게 분출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적도 있고요. 예. 가장 최근에는 그 물이 나오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을 제임스 웹으로도 겨냥을 해서 네. 이제 그 안에서 물, 메테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또 포함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재확인을 하기도 했죠. 야. 저는 우주 간헐천이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도 발견됐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유로파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네. 이 엔셀라두스도 많은 천문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네. 유로파와 똑같이 표면이 쩍쩍 갈라진 얼음 그 줄무늬들을 갖고 있고요. 네. 그 갈라진 얼음 틈 사이를 뚫고 지하에 묻혀 있는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엔셀라두스가 흥미로운 것은 네. 유로파처럼 간접적인 관측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그 곁을 지나가던 탐사선의 카메라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를 바로 확인을 했어요. 카시니 탐사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카시니라고 한 탐사선이 네. 토성 그 곁을 지나가다가 네.
이제 엔셀라두스 물줄기 속을 쑥 통과하면서 그건 바로 알았구나. 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녹아 있는지 혹시라도 플랑크톤 같은 게 섞여서 나오고 있진 않은지 이제 예.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네. 이제 그런 재밌는 탐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엔셀라두스나 유로파 같이 굉장히 많은 태양계 그 외곽에 떠 있는 얼음 위성들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러네. 네, 또 바깥으로 물줄기까지 토해내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유로파 물줄기는 스케일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당시 갈릴레오 탐사선이 지나가던 그 높이를 생각을 해보면 예. 최대 한 160km 높이까지는 뿜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게 큰 거네. 뭐 용오름 이런 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네. 근데 예. 사실 그 유로파 자체가 네. 우리 지구에 비해서 훨씬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일단 중력도 되게 약할 거고요. 그러면 더 멀리까지 네. 같은 속도로 분출되더라도 네. 더 멀리까지 물이 뿜어져 나갈 수 있고 또 유로파는 어쨌든 지구와 달리 대기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대기에 어떤 저항도 없을 테니까 더 자유롭게 우주 공간까지 이제 물줄기가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촉촉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뭐 맞습니다. 지구가 뭐 70% 물이 70%라고 하지만 전에도 말씀하셨죠. 표면에 살짝 덮인 게 70%라는 네. 거고 사실 뭐 타이탄이나 유로파 이런 게 훨씬 더 스펀지로 짜면 물이 더 많이 나오는 네, 맞습니다. 촉촉한 곳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로파 바닷속 외계 해양 생물의 존재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라는 게 학계에서 굉장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꽤 최근까지 예. 많은 생물학자들은 뭔가 따뜻한 늪지 같은 연못에서 뭐 화학적인 물질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아주 깊은 바닷속에 심해 화산에서 최초의 생명체 같은 게 조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들을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심해 화산에 가면 미네랄 같은 성분도 많이 있고 네. 깊은 바닷속이긴 하지만 따뜻하게 수온이 유지가 되면서 생명 활동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금도 심해 화산, 우리가 심해 열수구라고 하는 네. 그런 지역에 가면 이제 그곳에만 바글바글 모여 살고 있는 여러 미생물들과 작은 심해 생태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네.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셀라두스 탐사를 진행하면서 네. 엔셀라두스 심해 바닥에 네. 우리 지구의 심해 화산과 유사한 환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되게 흥미로운 증거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지구에서도 심해 화산에 가게 되면 수소 분자들이 이 생명체들의 생명 활동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먹잇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당시 엔셀라두스 물줄기를 분석해 보니까 네네. 우리가 기대했던 외계 플랑크톤까지는 없었지만 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수소 분자가 그 물속에 녹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다는 건 그 얼음 아래에 음. 우리 지구의 그 심해 열수구, 심해 화산과 유사한 환경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유로파의 유로파도, 지하 바다에도 그런 식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물론 사실 네. 유로파든 엔셀라두스든 되게 두꺼운 수십 킬로미터의 얼음 표면으로 일단 그 바다가 갇혀 있기 때문에 네. 태양빛은 당연히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되게 어두울 거고 온도도 엄청 추울 거고 네. 사실은 생명체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지구의 바다에서도 굉장히 깊은 바다 심해 생태계에서도 진짜 못생긴 애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게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유로파의 지하 바다에도 네. 되게 원시적인 수준의 생명체까지는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야,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오늘 변수가 없었다면 출발했을 유로파 탐사선 뭐였죠? 유로파 클리퍼가 네, 맞습니다. 이제 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만약에 오늘 제때 날아갔으면 뭐 아까 6년 정도 한다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도착이 그러면 한 2030년? 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예. 또 뭐 어떤 거를 기대할 수가 있나요? 유로파 클리퍼의 임무, 역할. 예. 일단 궁극적으로 이제 천문학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아예 유로파 얼음 표면에 착륙을 해서 얼음을 긁어보고 얼음의 성분도 확인해보고 또는 심지어 얼음을 뚫고 들어가서 네. 그 밑에 숨어있는 바닷속을 누비는 네. 해저 탐사까지를 언젠가는 하겠다는 게 최종 목표예요.
얼음 막 드릴 같은 걸로 뚫나요? 우리 빙어 낚시할 때처럼 네. 쇠빙기 같은 걸로. 이제 그 방법들이 예. 되게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네. 드릴로 뚫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뜨겁게 녹여서 네, 뭔가 발열이 가능한 네. 그런 연료가 있는 장치를 갖고 가서 네. 그걸로 녹이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해저 탐사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네. 어디를 뚫어야 할지, 아, 그쵸. 뚫을 만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딱 착륙했더니 거기가 막 얼음 두께가 막 100km예요. 아유, 안 되지. 그럼 거기는 뚫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얼음의 두께가 얇은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네. 또 지금 당장은 얼음을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네. 레이더 탐사라든지 적외선 탐사를 통해서 그 얼음층 밑에 어디가 수온이 높고 수온이 미지근한지 또 어디가 다양한 성분들이 녹아있고 어디가 바다가 넓고 작은지 이런 다양한 그 바다의 지도를 그리는 여러 지형적인 탐사를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될 네. 그런 해저 탐사를 위한 여러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유로파 클리퍼가 떠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동시에 네. 유럽 연합에서 네.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탐사 프로젝트가 있어요. 유로파 클리퍼는 나사에서 네, 보는 맞습니다. 거죠? 예. 유로파 클리퍼는 나사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네네. 유럽 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네. 주스라고 하는 그 주스. 네. 예.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그 약자인데 예. 주피터 아이시문 익스플로러 주피터 아이씨 문. 네,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JUICE 이렇게 해서 그 어거지로 이제 약자를 만들어서 주스라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프로젝트인데 얘도 진행된다면 네. 2031년쯤에 이제 목성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딱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되어준다면 네, 네. 2030년쯤에 연달아서 네. 유로파와 그 주변 위성들을 디테일하게 탐사하는 미션이 이제 동시에 네.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머지 않아서 네. 우리가 그 지구의 바다가 아닌 네. 다른 외계의 바닷속을 인간의 로봇이 누비는 그리고 그 바닷속에 진짜로 무언가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보는 심해를 촬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심해를 예. 촬영도 할 거고 예. 당연히 화학적인 분석도 예. 진행을 할 거고 예. 네, 여러 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야, 그럼 나중에 한 2050년쯤에는 그냥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TV에서 돌리는데 그냥 지구의 바다가 아니라 유로파의 바다 장면이 딱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야, 진짜 궁금하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네. 하나 배팅을 제안해 보고 싶은 게 예, 갑자기. 만약에 네. 인류가 네. 태양계 안에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결국에 발견해내게 된다면 그 첫 번째 무대는 화성이 될지 유로파가 될지 어허. 네 한번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지용배 박사. 저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인정한 사기꾼상.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유로파에 그럼 기대를 저도 유로파에. 네. 아, 저는 화성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구체적인 뭐 배팅 금액은 예, 네. 녹화 끝나고 알겠습니다. 협의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근데 5년, 6년 정도면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시간의 스케일에 비해서 좀 기다려볼 만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때까지 좀 참아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 네. 첨언을 조금 해드리면 네, 네. 왜 이렇게 목성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냐라고 좀 불만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기술로도 네. 목성까지 간다고 치면 네. 가장 빨리 간다고 치면 1년 안에 갈 수 있거든요. 음. 그런데 가는 목적에 따라서 1년 안에 갈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네. 목성 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성 곁을 스쳐 지나가겠다. 그냥 속도를 무진장 빠르게 내서 그냥 지나가겠다. 하면 1년도 라고 끊는다. 하면 1년 걸리는 거고요. 네네. 지금 이야기 드린 주스건 아니면 유로파 클리퍼건 얘네들은 네. 목성의 중력에 붙잡혀서 그 주변에서 머무르는 탐사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빠르게 가다가 나중엔 다시 감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여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예,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5년, 6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 착륙할 때 속도 줄이듯이.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인류의 가장 큰 궁금증을 안고 떠난 유로파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박사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